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자료의 생김새, 자료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 그걸 통계학적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시각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수분포 표 또는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과 같은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른 방법으로는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대표값 또는 중심 위치를 알려주고, 산포도를 알려주고, 비대칭도를 알려주고, 첨도를 알려주면 통계학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대표값과 산포도입니다. 이번에는 대표값, 즉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술 평균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 공부하고 나면 가중 평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대표값이 왜 필요해? 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산포도를 공부할 때는 또 산포도가 왜 필요해도 할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대표값이 왜 필요하냐예요. 다음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중에 누가 소득이 높나? 누가 더 잘 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듯이 미국 사람 중에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다. 한국 부자는 미국 빈자, 즉 가난한 사람보다 소득이 높고, 미국 부자는 한국 빈자보다 소득이 높다. 참 맞는 말이지만 아무 쓸데없는 얘기죠. 누가 더 잘 삽니까? 미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물어봤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포인트를 찝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잘 사냐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미국 사람이 더 잘 산다, 소득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 이 꼬마애는 이렇게 질문해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부자가 있고요, 미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왜 미국 사람이 소득이 높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집단끼리 비교할 때는 대표값, 예를 들면 대표값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산술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 소득을 위에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제일 부자고요, 여기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잘 사냐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잘 살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잘 살아요. 그렇지만 두 집단, 한국이라는 소득 집단과 미국이라는 소득 집단을 비교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값을 구하는 거예요. 즉 한국인 소득의 대표값. 이 경우에 어느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 중간쯤이 좋겠네요. 요거 미국 사람의 소득의 대표값은요, 여기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여기고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여기니까 그 중간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대표값, 한국 사람 소득의 대표값과 미국 사람 소득의 대표값을 비교해서 여기가 더 높다, 즉 미국 사람이 더 잘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대표값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해야 되느냐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입니다. 제가 칠레에 자전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칠레에 수출하려고 해요. 근데 고급 자전거는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사이즈, XS 사이즈, S 사이즈, M 사이즈, L 사이즈,
XL 사이즈 이렇게 쓱 사이즈별로 나옵니다만 싼 자전거는 사이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를 수출하는데 단일 사이즈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생산 원가를 낮춰서 가격을 낮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실내 수출할 때 사이즈를 무엇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자전거가 키에 따라 자전거의 크기가 정해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키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키의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대부분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키가 이렇게 분포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분포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거나 혹은 이거와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대표값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대표값을 여기로 하면 좋습니다. 이 대표값을 또는 중심 위치를 여기로 한다면 무슨 장점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 171, 171이라고 해볼게요. 키 170에 맞춰서 자전거가 나가면 171인 사람은 당연히 이 자전거 잘 맞을 거고, 그리고 약간 키가 더 큰 사람, 이런 173, 4 이런 사람도 자전거 잘 맞을 거예요. 키가 약간 작은 사람, 이런 166, 7도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171에 세팅해서 자전거 사이즈를 정해버리면 키가 일정 구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맞을 거예요. 즉 얼마만큼 사람이 맞을 수 있냐면 이만큼의 사람들이 이 자전거의 사이즈에 맞습니다. 만약에 180에 맞췄다고 해보겠습니다. 180에 맞췄다면 180인 사람은 이 자전거가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약 185 정도는 맞겠죠. 그 다음에 조금 키가 작은 178, 177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사람을 봤더니 이 180에 맞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요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요 중심에 있는 값, 즉 대표값, 산술 평균에 맞춘 걸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사람이 이 자전거에 만족할 겁니다. 그럼 결국 저는 뭘 기준으로 해서, 키의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전거를 수출해야 하냐면 171, 이 산술 평균 혹은 이 중심 위치가 되는 여기에 맞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다? 대표값을 표현한 거예요. 키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키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값이 또는 중심 위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소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좀 더 한번 국가별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GDP예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했더니 전체 국민의 소득을 나누기를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산술 평균한 거죠. 여기 랭킹이 쭉 나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삽니까? 룩셈부르크네요. 13만 불이 넘고 쭉 나와 있고요. 아일랜드도 굉장히 잘 사고요. 우리가 아는 미국은 약 7만 6천 불입니다. 이것이 2022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일본은 약 4만 불이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지금 3만 5천 불 가까이 됩니다. 대만 우리보다 약간 높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 룩셈부르크의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과 제일 적은 사람 순위로 쭉 나눈 다음에 이 대표값을 찾았는데 산술 평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술 평균 대표값끼리 비교한 것입니다. 이 대표값을 이용하면 어느 나라가 얼만큼 잘 사는지, 제일 잘 사는 나라와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딘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아, 대표값이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값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산술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은 모집단과 표본을 명확히 구별합니다.
모집단은 뮤라는 기호를 쓰고 관찰값 모집단의 개체를 모두 다 더한 다음에 모집단의 개체수로 나눔집니다. 즉 개당 얼마냐는 얘기죠. 표본에서는 x바라고 표현합니다. 모집단은 뮤고 표본은 x바입니다. 그럼 표본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표본에 있는 모든 값을 더한 다음에 표본에 있는 관찰점의 개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관찰점 한 점당 얼마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모집단과 평균을 이렇게 명확히 구별하는가? 예를 한번 들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레에 자전거를 팔라고 합니다. 평균 키가 170cm예요. 그래서 제가 평균 170이라고 맞춰서 사이즈를 맞춰서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모집단 평균이라면 맞아 170을 기준으로 해서 딱 만들면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표본 평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표본 평균이라면 170 모평균이 170이라고 가정은 즉 추정은 하지만 아닐 가능성 170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즉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닐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표본 평균인지 모집단 평균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자, 산술 평균은 여기서 이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예요. 키가 160인 사람과 170인 사람이 있어요.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산술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표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식에 따라서 160 시그마가 있으니까 더하기 170 관찰점의 개수는 2라 나누기 2 하면서 165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 165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60이라면 160 기준점이 어디냐면 0입니다. 키가 하나도 없다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가지고 0을 기준점으로 해서 160칸을 지나가면 160cm가 나옵니다. 그리고 170칸이 지나가면 170이 나옵니다. 160cm 한 명과 171cm 한 명이니까 160cm에 한 명 나무 하나 놓고 170에 동일한 사이즈의 나무를 하나 놓습니다. 여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소 위에 놨는데요. 여기서 받침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받침대가 162에 있는 경우, 165에 있는 경우, 166.7에 있는 경우 어느 경우에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기울 거고요. 지금 이쪽으로 기울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 겁니다. 즉 165에다가 삼각대를 놓으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즉 160과 170의 평균은 요 균형점을 맞추는 요 삼각대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즉 요점과 요점의 무게중심은 어딜까? 여기입니다. 그게 산술 평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160명이 cm가 한 명이 있고요. 170cm는 두 명이 있습니다. 이때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똑같이 무게중심을 구하면 되는데 삼각대를 여기다 놓으면 되느냐 여기다 놓으면 되느냐 여기다 놓으면 되느냐, 즉 어디다 놔야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가입니다. 이번에는 160은 한 명이라 나무 하나를 놨습니다만 170은 두 명이라 나무 두 개를 놔옵니다. 어디다 삼각대를 놔야 기울어지지 않을까요? 162에 놓으면 이쪽이 무거워서 이쪽으로 넘어질 거고 165 이 가운데에 놓으면
이 오른쪽이 무거워서 넘어질 거고 166.666 정확히 말하면 160.666입니다. 여기다 놓으면 어떨까요? 균형을 이룹니다. 이게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자, 무게중심은 그래서 이렇게 돼요. 160.666이죠. 그럼 여기 거리가 6.666이네요. 그럼 여기 거리는요 3.3333입니다. 근데 160에서 166.66을 빼면 마이너스고요. 170에서 166.6을 빼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 게 두 개죠. 따라서 마이너스 6.66과 3.33에 이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0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선 마이너스 5고 여기가 플러스 5입니다. 즉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0이 나옵니다. 자, 여기선 두 명이면 두 개를 올렸고 한 명이면 하나를 올렸죠.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무게중심점 즉 산술평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 2, 3이 있는데 여기서 산술평균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 2, 3, 4, 5, 6 중에 여기 빈도예요. Y축은요. 좌우 대칭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산술평균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이 경우는 어디 있을까요? 무게중심적, 즉 산술평균은요.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두 개가 있고 하나가 있으면 요 삼각대가 많은 쪽에 둘, 하나라 많은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요쯤 어디 있으면 되겠네요. 이쪽이 높으니까 여긴 낮고 여기는요 아마 요쯤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도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 우리가 쉽게 무게중심선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산술평균입니다. 아까는 1차원에서 봤습니다만 이번엔 2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점이 두 점이 있습니다. 좌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1, 32입니다. 앞에 있는 게 X좌표고 뒤에 있는 게 Y좌표입니다. 여기에 산술평균, 즉 무게중심점을 찾으려면 어디 하면 될까요? 쭉 연결해서 이 가운데 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 가운데 점을 찾으면 1과 3의 평균인 2, 1과 2의 평균인 1.5가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 요점이 무게중심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찰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아까는 두 개고 이번엔 일곱 개죠. 그럼 여기에 무게중심점, 즉 산술평균 어디 있을까요? 요쯤 어디 있겠네요. 즉 이 많은 자료에 대표할 수 있는 중간값이 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이 대표, 자료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대부분의 관찰점이 다 여기에 있어요. 한 점만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관찰점이 몇 개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더 상상을 해서 여기가 한 1000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1000개가 여기 있고 한 개가 멀리 달랑 멀리 있습니다. 이때 산술평균, 즉 무게중심점 대표값은 어디다 놔야 할까요? 산술평균은 이 점이 오른쪽으로 멀리 있을수록 산술평균 요점에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를 보니까 대충 이 정도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야. 그럼 이게 진짜 대표할까요? 하는 게 다음 질문입니다. 산술평균은 이런 여점이 이 점이지만 이 자료를 대표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대표할까요? 이 점도 대표 못하고 이 많은 1000개의 점도 대표를 못하는 엉뚱한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산술평균이 대표값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네요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1차원으로
다시 1차원 자료를 돌아가겠습니다. Y축은 도수이고 X축은 숫자입니다. 여기도 1000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딱 한 개가 1000이고 나머지 모두가 뭐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여기서 20개 몇 개는 나머지 한 1000개라고 할게요. 1000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산술 평균은 어디 있을까요? 뭐 이쯤 어디 있을 거예요. 이쯤 어디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표할 수 있나요? 이 산술 평균이? 여기도 대표를 못하고 여기도 못하고 대표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산술 평균이 너무나마 대표값도 중요하지만 대표를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 경우는 언제냐 하면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에는 대표를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산술평균이지만 대표를 못할 때는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른 방법들은 이제 이 강의나 혹은 다음 강의에 나올 것입니다.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비커에 있는 물과 이 컵에 있는 물을 합쳤어요. 두 개의 용량을 합치면 염산 농도는, 즉 이거 합친 거에 염산 농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비커는요 총 양이 100ml예요. 그리고 이거는 300L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두 개 합친 거는 얼마가 될까요? 용량은 400L가 됩니다. 밀리리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염산 농도가 이거는 10%이고 이건 30%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염산 농도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산술 평균을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산술 평균을 이용하면 이렇게 돼요. 10% 더하기 30% 나누기 2. 왜냐하면 산술 평균은 시그마 xi 하고 나누기 n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n이 하나, 둘이고 농도가 10%와 3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20%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에 이 비커에 있는 염산 농도는 20%일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양이 다르거든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염산 농도는 20%가 아닙니다. 20%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래요. 염산 농도가 낮고 여기가 높습니다. 높은 쪽에 물이 더 많으니까 염산 농도는 틀림없이 20%보다 높을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이렇게도 첫 번째 계산할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농도, 염산 자체를 봤더니 100에 100ml의 10%라 10ml에 해당되는 염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0ml의 30%라 90ml에 해당되는 염산이 있습니다. 그럼 염산은 총 100ml이고 농도는 염산의 농도는요 400분의 100이니까 2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염산 농도 10%와 30%를 이용하는 거예요. 10%와 30%를 이용하는데 그거에 가중 평균을 하는 겁니다. 가중 평균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전체 양은 400이고 그 중에서 100에 해당되는 양은 100ml이고 30%에 해당되는 용액의 양은 300ml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25%가 나옵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가 가중치라고 합니다. 가중치는 영어로 weight입니다. 따라서 이런 평균을 가중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학생의 통계학 과목 점수는 퀴즈 점수가요 90, 80이고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은 각각 60점, 80점입니다. 그럼 이때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퀴즈를 3번을 봤는데 퀴즈의 점수는 90, 80이고 중간시험 점수는 60점이고 학기말 점수는 80점이라 할 때 이때 평균은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언뜻 떠오르는 방법은 산술평균인데 산술평균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90 더하기 90 더하기 80 더하기 60 더하기 80 총 5번이니까 5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80점이에요. 질문은 80이 평균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퀴즈와 중간 학기말고사 간의 비중을 달리둡니다. 반영 비율을 달리두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반영 비율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반영 비율은 퀴즈에 대해서는 각각 10%이고 중간 시험과 학기말 시험에 대한 반영 비율이 35%예요. 그럼 이제 평균은 얼마가 될까 합니다.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90점, 90점, 80점 있고 60점, 80점 있는데 반영 비율이 틀려요. 그래서 반영 비율을 감안해야 되겠죠. 90점은 퀴즈라 반영 비율이 10%이고 그래서 0.1 더하기 0.1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시험은 반영 비율이 35%라 0.35 0.35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 점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75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중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이게 가중치이기 때문에, 즉 반영 비율을 감안한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산술평균은 반영 비율이 전혀 없나요? 은근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20, 30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산술평균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나누기 3입니다. 따라서 20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요. 10과 20과 30의 가중평균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3개 중에 하나라 3분의 1 곱하기 10, 3개 중에 20이 한 번 나와서 3분의 1 곱하기 20, 30이 3번 중에 한 번 나와서 3분의 1 곱하기 30 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20이 나오는데 이때 이게 가중치가 되겠죠. 이 가중치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10에 대해서 3분의 1, 20에 대해서 3분의 1, 30에 대해서 3분의 1의 가중치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산술평균도 일종의 가중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개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각의 가중치는 n분의 1인 거예요. 여기는 3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가중치가 3분의 1인 것입니다. 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식 1과 2가 있는데 가격이 각각 100원, 200원입니다. 그럼 평균 매입가는 얼마입니까? 했는데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에 2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주식 1과 주식 2를 각각 한 주씩 매입했대요. 그러면 100원 더하기 200원 총 주수가 2니까 이렇게 해서 150이 평균 매입 단가입니다. 이건 산술평균 방식으로 계산을 했죠. 자, 이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주식 1을 한 주, 주식 2를 4주 매입했습니다. 평균 매입 단가는 얼마입니까?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한 주는 100원에 샀고
200원짜리 주식이를 4주 샀으니까 200 더하기 200 더하기 200 더하기 200 총 주수는 5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0이죠. 900 나누기 5라 이걸 계산하면 18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산술 평균 방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도 산술 평균 방식으로 계산한 거죠. 이번에는 가중 평균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1번을 합니다. 한 주의 가격이 100원이고요. 다른 주식의 가격이 200원입니다. 근데 총 몇 줄 샀죠? 5줄 샀는데 그 중에 100원에 해당되는 주수의 비율은 5분의 1이고 200원에 해당되는 비율은 5분의 4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180이 나옵니다. 이때 이것과 이것을 뭐라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산술평균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가중평균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가중평균 방식이 훨씬 더 단순하고 쉽습니다. 자, 가중치는 이거는 어떻게 계산했나요? 주수 5주 중에 100원에 해당되는 게 한 주라 5분의 1이고 5주 중에 200원에 해당되는 주수가 4주라 5분의 4입니다. 자, 이제 예제 2.5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강사가 A급과 B급이 있는데 A급은 4만원, 후자는 3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시간 강사는 총 200명인데 A급이 적용되는 시간 강사가 150명이고 B급이 적용되는 시간 강사는 50명입니다. 시간 강사의 평균 시간당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언뜻 떠오르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맞는가요? A급은 4만원이고 B급은 3만원이라 둘을 더한다면 나누기 2. 이건 틀렸죠? 왜 틀렸냐? A급의 강사수가 B급의 강사수, A급의 강사가 150명이고요 B급의 강사가 50명이라 이 비율 150 대 50의 비율이 전혀 감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정확한 산술 평균 방식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총 몇 명이죠? 200명이고요 이제 A급은 4만원입니다. 그 다음 또 4만원짜리가 있겠죠? 그 4만원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총 150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만원 짜리 시간 강사가 총 몇 명이 있는 것입니까? 50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확한 산술평균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중평균 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급은 4만원이고 B급은 3만원입니다. 평균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가중치를 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가중치는 어떻게 가중치를 주면 될까요? 전체 강사 수는 200명이 있는데 4만원씩 받는 사람은 150명이라 가중치가 200분의 150. 3만원씩 받는 사람은 전체 200명 중에 50명이라 가중치가 200분의 50입니다. 그래서 요게 가중치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산술평균 계산한 것보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여기와 같이 주식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처럼 대상의 수가 많을 때는 가중평균이 훨씬 단순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투자자 A는 500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1,500원을 채권에 투자했대요.
그리고 주식의 수익률은 10%이고 채권의 수익률은 6%로 밝혀졌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얼마일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수익률이 10%이고 6%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이건 맞을까요? 이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투자 비율인 150원 투자하고 500원 투자하고 1,500원 투자한 이 액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채권에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8%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수익률이 낮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그림으로 우선 간단하게 상황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했는데 주식에는 500원을 투자하고 채권에는 1,5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각각 10%이고 6%입니다. 이런 경우에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중치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수익률은 6%와 10%니까 10%와 6%의 가중평균. 그럼 가중치는 뭐로 될까요? 투자 비율이요. 전체 투자 액수는 500원 더하기 1,500이라 2,000이고요. 그 중에 10%에 해당되는 건 500원. 즉 주식에 투자한 비율은 2,000분의 500이고요. 채권에 투자한 액수는 1,500입니다. 즉 채권에 투자한 비율은 2,000분의 1,500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산술평균으로 계산해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가중평균으로 계산해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오고요. 물론 이건 틀린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것도 틀린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맞는 방법으로 산술평균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산술평균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요 전에 예제 2.5를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산술평균 방식으로 해서 계산해도 맞고요. 가중평균을 해서 맞았습니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즉 두 방법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산술평균 방식을 쓸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참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는 어떤 예제에 해당되냐면 평균 수익률을 구할 때는 산술평균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가중평균만 쓸 수 있는 예제가 이 예제에 해당됩니다.